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한일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목을 인도를 향한 두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되게 특히 요즘 들어서 인도를 향한 약간 아까 애증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가고는 싶은데 가기는 어려운 약간 이런 되게 어려운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현재 스타라진이라고 하는 회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하는 일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화학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화학 산업만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전략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인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현지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현지 문화에 녹아들어던 삶을 살고 지금은 이제 한국과 인도를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회사 그냥 전반적인 양력을 간단하게 이제 써봤고요. 네. 첫 번째로 요즘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서 인도 ETF 투자가 1조를 넘어가서 중국은 사그라지고 인도가 이제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인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가?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고, 여기 저희가 잘 아는 인구 14억, 전 세계 1위죠. 그리고 뭐 면적으로 봐도 한반도의 15배, 7위 정도에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GDP 성장률도 6에서 7%로 무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여기 나와요. 각 주별로 공식 언어만 23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감을 잡기도 이제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중요 시장으로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사실 나타낸 건 뭐 2014년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일이지만, 그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를 좀 보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 수를 제가 여기 이렇게 예시로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났던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 대한 개발도 있었지만 일반 소비자층들이 어떤 소비에 대한 욕구를 분출을 할 수 있는데 굉장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비를 주도하는 이 중산층의 비중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05년, 2018년도에서 2030년도 이제 예상치까지를 보게 되면 이 중산층의 이제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두텁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기여를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이제 연령층입니다. 젊은 연령층. 즉 20대에서 30대, 뭐 넓게 확보하자면 40대까지도 커버하는 젊은 연령층이 인도는 굉장히 두텁게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현재 지금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몇십 년간 인도의 GDP 성장 추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2023년까지의 집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3조 7,032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성장률로만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확 한번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현재 2023년까지는 한 5.6%를 보이다가 올해 2024년도에는 6.7% 정도의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그래프도 한번 저희가 유의 있게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인도를 이제 비교하는 이 그래프도
유의미한 저희가 수치로 지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인도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인도 투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의 FDI 유입액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 2년도 이때 이제 아주 이렇게 폭주를 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인프라나 그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구글을 비롯한 미국에 있는 대형 이제 투자사들이 인도에 대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물론 모디 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개방 정책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FDI 수치가 이제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가별 FDI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이게 싱가포르이 높은 게 이유가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의 자금, 중국 투자액이라는 것들을 고려를 하고 사실 싱가포르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가 대중국 투자를 금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인도로 투자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에 이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도 만약에 자본금이나 어떤 투자를 중국에서 받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인도에 진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통한 어떤 자본금이나 투자금을 유입을 하는 방식으로 우회 정책을 많이 기업들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통한 FDI 규모가 이제 굉장히 높다. 이 점을 한번 고려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금지를 했다고요? 중국에 직접?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게임 회사 중에 한 곳이 있는데 그 회사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중국에서 굉장히 자본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근데 이 게임 회사는 중국에 자본금이 투여된 회사니까 인도를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퇴출된 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쉐인이라든지 상당히 활발했던 중국 기반의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앱 사용이 금지가 돼서 인도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와 중국 간의 이제 외교 분쟁도 당연히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로 들어가는 중국의 투자 금액은 상당히 이제 금지가 되고 현재는 할 수가 없어서 우회 방법을 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이 대인도 FDA 유입액을 이제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그래프와 같고요. 이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도 관련 ETF 현재까지 총 자산, 순자산 이제 총액을 보면은 올해만 해도 지금 몇 달간에 보이는 상승세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도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인도에 대해서 뭔가 금융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그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거죠. 왜냐? 인도의 이제 증시가 후에 나올 테지만 이제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빠른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도의 성장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지금 현재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인도 주식시장의 추이를 지금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2014년, 14년 이제 모디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이 전까지만 봐도 이제 인도 주식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증시가 상승을 하고 이때 모디 정부가 재집권을 합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서 한번 코로나 때 쭉 주가가 빠졌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인도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 니프티라는 이제 우리가 코스피 아니면은 이렇게 코스닥이라고 하는 이제 주가 지수를 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프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재 국내에 있는 ETF 상품들이 많이 이 니프티 지수를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니프티 지수로 이제 예를 들었고요. 이게 2014년도만 해도 6,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24,000포인트로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기여를 했던 게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지불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던 거, 그다음에 인프라 쪽에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경제 개혁 정책 등이 잘 반영이 돼서 주식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향후 정부 정책도 그렇고 내부 소비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수요 자체가 기술이나 의료나 금융 서비스 같은 곳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한 번 더 재미있게 보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인도 주식시장 내에서 IPO라든지 이런 상장을 통한 상장, 이거는 이제 수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상장을 했나. 그리고 이거는 그 상장한 것에 대한 금액을 대비를 하는 건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상장한 수는 적지만 금액은 이제 매우 높아지는 이런 변화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인도는 여전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IPO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도 IPO를 지금 예정에 두고 있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도, LG전자도 현재 이제 상장을 곧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뜨겁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급증하는 반면, 인도의 시장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들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 진출은 어렵다라고 많이 망설이고 계십니다. 인도를 향한 이제 국내 기업들의 투자 내지는 진출 현황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 코트라 발표 자료를 이제 제가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출 기업들은 이제 조금 더 늘어나고는 있고, 이때는 아무래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특히 2023년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23년도, 그다음에 24년도 꾸준히 인도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가 2014 올해 마하라슈트라주 뿌네라는 도시에서 GM 자동차의 옛날 생산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는 전기차의 생산과 나머지 이제 현대자동차의 서부 지역, 인도 서부 지역, 여기죠. 이 서부 지역에 대한 공급을 이제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는 이쪽에 생산 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공장을 둠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한 물량을 커버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이제 이번에 지금 현재 공장을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관련 기업들에게 인도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해 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게 또 하나의 이유로 해서 인도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인도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를 좀 대략적으로 나타냈고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534개의 기업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도 진출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왜 알겠느냐? 자, 아까 보셨다시피 뭐 GDP도 성장을 하고 있고 국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뭐 필요한 산업들이 있는데, 인도가 중국에 비해서 이제 와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가장 뭐냐면요. 인도가 기존에 있었던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서비스업과 농업 위주의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모디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인도가 자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필러를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 2014년도에 모디가 정부가 나섰을 때부터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제조업 기반을 우리가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변동이 있으면서부터 차이나 플러스라고 하는 정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에 이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통신, 항만, 도로, 공항, 유틸리티 뭐 이런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비 인구, 인도의 소비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아까 이제 잠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젊은 층도 많고요.
그다음에 중산층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도 분들을 보면 인도 사람들이 금을 많이 몸에 주렁주렁 걸고 있잖아요. 뭐 금목걸이 한 뭐 3개는 기본이고 팔에도 막 몇 개 하고 있고 뭐 귀 있고 할 거 없이 여성들이 이제 많은 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소비를 하지 않고 내가 투자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보유를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 기본적인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비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변화한 것에서 뚜렷한, 물론 이제 많은 지표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히든, 인덱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인도 국내 항공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급증한 겁니다. 옛날에 인도 같은 경우는 내륙에 대한 이동은 대부분 기차가 주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선 항공편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인도인들이 현재 쓰고자 하는 돈의 규모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로는 이제 이러한 기본 인프라가 발전을 함과 동시에 아까 뭐 금융이라든지 전반적인 다른 산업이 같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같은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유치를 하려고 굉장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도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국을 진출을 했듯이 인도를 가자. 이제 이런 이유가 이제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도가 막상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국이니까 수출을 많이 상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목표인데 막상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도 정부가 매기는 수입 관세라든지 각종 규제라든지 어떤 내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수출이 잘 되지도 않고 특히 인도라는 나라가 경쟁을 하는 게 중국 같으면 사실 유럽산 물품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일은 조금 드물었잖아요. 아무래도 근접국이라는 어떤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인도는 들어오는 경쟁을 하는 국가들이 유럽 국가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경쟁력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한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제 이유를 나타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인도에 진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과 노하우, 특히 이제 노하우가 인도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를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인도 진출이 여전히 망설여지는 이유. 네,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과 이제 같이 진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출하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옆에서 많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려워하시는 이유들이 이제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현지에서의 어떤 거버넌스 부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전략 이렇게 제가 크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문화 차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는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어떤 근무 태도라든지 현지인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많이 느끼고요. 이게 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또 다릅니다, 인도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인도는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시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명절과 공휴일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휴일이 중간에 조금만 껴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공휴일 외에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나 어떤 이유들 때문에 각자 또 어떤 그 휴가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내가 한 10일 동안 7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고, 금식 기간에는 나는 기도를 하고, 그때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매달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기간에 이제 그게 몰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인력들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 같은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업무를 딱 전달을 하면, 한마디만 하면 이제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음 장에 나오지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뭐 행정 절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디지털 온라인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우리 같으면은 뭐 주민센터 가서 원클릭에 한 번에 끝날 걸 여기는 한 최소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뭐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직접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번거롭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요걸 이렇게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키워드만 한번 보실게요. 비즈니스 전략, 빨리빨리 계획대로. 그다음 일단은 우리나라는 진출을 할 때 전략을 따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몸으로 일단 부딪혀 보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몸에 배어 있는 게 직접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 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겠어.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맞는데 사실은 저는 인도에서는 이걸 추천을 드리지를 않아요, 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내가 이제 본인이 추진을 하시고자 하는데 비즈니스가 어느 섹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라든지 어떤 타깃이라든지 이런 걸 각자 별개로 이제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불신입니다. 사기꾼이 많다던데,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만나면 다 사기친다던데, 뭐 어제까지 된다 그래 놓고 오늘은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식의 그 얘기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인도 진출을 가보지도 않고 여전히 가기 전부터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그러니까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뭘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좀 보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하셔라. 자, 인도는 하나의 인도가 아닙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3개의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어떤 관광이라든지 그냥 문화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 개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자, 인도의 14억 인구가 우리 모두의 고객이야 라고 가시면 사고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도시가 있는 뭐 델리 여기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가장 비싼 소비층들이 많은 뭄바이를 타겟을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제조를 하기 때문에 내 제조 기반 시설이 있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나의 사업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지역을 딱 정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몇 지역을 조금 써놨지만 뉴델리나 인근에 있는 이런 주요 핵심 지역을 만약에 내가 진출하는 지역으로 선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섬유, 식품, 소비재 산업,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는 좀 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이 인근이 이제 농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농업이나 식품, 스마트팜 같은 이걸 해보겠다. 이제 저는 여기를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꼭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뭄바이나 푸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특히 내가 영업을 해야 되고 많은 인도 현지의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을 이제 조금 유리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 벵갈루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2의 벵갈루루라고 불리는 도시고요. 그러면 나는 IT나 R&D 쪽이라든지 데이터 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하신다 하면은 이 지역을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역을 나의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라.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지역이 선택이 되셨으면 제발 시장조사를 좀 하시라. 대부분 이 시장조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이제 주변에 하시는 경우들도 봤고, 기관을 통해 하시는 경우도 봤고, 저희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거나 하시는 기업들도 보면은 시장조사를 대부분 좀 굉장히 가볍게 형식적인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인도는 기존의 몸으로 부딪혀보자 전략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많이 경험을 했던 바로는 한 90% 이상이 실패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해외 진출의 정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게 이제 시장조사입니다. 타겟을 선정을 하시고
자료 조사도 하시고 현장 조사도 하시고 검증도 하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정석,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가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 했던 일을 다시 발라도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 정석을 조금 인도에서는 처음 진출하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꼭 한번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전 준비 정도가 진출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와 비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몸으로 부딪혀보다는 맨 땅의 헤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권장드리지 않아. 특히나 그 넓은 땅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과는 굉장히 닮은 듯하지만 이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좀 정석을 밟으시라. 세 번째는 긴 호흡.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속전속결, 그 다음에 계획이 세워졌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기간 동안 끝나지 않는 것인가? 가 이제 인도를 처음 진출을 하실 때 진출을 하는 순간 내지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많은 분들을 좌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라. 서두르지 말고 인도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계획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뭔가를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상 범위에 벗어나는 일들이 조금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 그래도 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을 좀 이렇게 먹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셔라. 그리고 현지인의 삶을 좀 관찰을 하셔라. 그리고 위임하시라. 현지인에게도 위임을 하시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정 부분은 위임을 하셔라. 인도는 이걸 되게 잘해요. 인도 사람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의외로 잘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원을 좀 따지자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인도 그 미국에서 BPO 산업을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잘 다져진 내공이 있는 거죠. 남한테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일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적은 마이크로 매니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한 거를 또 체크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늘 이걸 이제 저기서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인풋을 주지 않으면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유연성을 갖자.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약간 위임하라고 약간 문맥상 좀 닿는 부분이 있는데 맥락이 존중하고 상대방을 좀 믿어주시라. 물론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현타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면요. 뭐 저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지 않으면은 좀 인도에서 비즈니스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분노로 사업을 접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시려면 정말 인도라는 시장이 가능성이 있고 뭐 저희가 옛날에 중국을 진출을 하는 붐이 한창 있었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를 다시 되돌아보자면 그만큼의 성장성이 인도는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이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인도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짧으신데요? 너무 짧아요? 앉으시면은 네. 질의응답을 그거 길게 하시죠. 너무 짧으셔서 딱 30분 하셨는데. 제가 좀 길게 하려고 그러다가 예. 뭐 내용을 이제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읽는 것으로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으니까 좀 질문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저는 그냥 인도분 겪은 것만 조금 여쭤볼게요. 예. 그 문화 코드가 달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마침 이제 서울대에 그 MBA 코스로 오신 분들이 오셔서 가이드를 제가 좀 해드렸더니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러더니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러니까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간 다음에 이제 왓츠업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물건을 막 사달라고 그래요. 네.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어떤 소스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 사달라 그냥. 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인지 뭔지 그냥 같은 말만 해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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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브랜드 명으로 해서 내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 좀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또 그냥 그 말만 했던 얘기만 계속 그냥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MBA 학생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지. 그래서 이건 도대체 나를 무시를 해서 그러는 건가? 이게 왜 사장님 봤듯이 한국에 있는 물건을 예, 한국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무슨 그 접착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건설업 하는 사람이면 찰떡같이 알아들었겠지만은, 네. 나는 그쪽 업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설명도 안 하고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네. 어떻게 그 MBA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되니까 다른 분하고 말하는 그러고 말았어요. 네. 근데 IIMB 네. 거기에요. 뭐 제법 유명한 데고 네. 똘똘하신 분들이 공부하는 데인데 뭐 무슨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런 감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학생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도가 사실상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지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애티튜드라든지 뭐 어떤 습관이라든지 뭐 인성의 정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성이 너무 크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마치 저희도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딱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평균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가늠을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쪽의 영어의 대화 방식이나 전반적인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호의적이고 굉장히 좀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사실 인도에서도 소위 말하면 교육을 좀 잘 받은 괜찮은 뭐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뭐 기업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반 직원 같은 경우도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얼만큼 만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비율이 좀 상당히 낮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점이고, 뭐 여행을 가거나 일반적으로 뭐 만나거나 했을 때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 전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만날 수 있는 비중의 편차가 너무 오르락내리락 커요. 그래서 좀 가늠을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 뭐 아까 같은 경우를 혹시 당하신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냥 노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보통 사람이랑 레슨 그냥 되게 넘어왔는데 네. 완전히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어깨 동무하는 형동생 됐거든요. 형동생 됐는데 그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동생이 왜 이래? 말도 되게 예. 근데 이제 정말 인도 사람들 중에서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는 어떤 뭐 중간급 관리자 이상인데도 그런 태도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감히 혹시 그 계급이 불안한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사실 인도도 특히 카스트 제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카스트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것과 좀 별개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의 그 카스트 제도는 인도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민과 천민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하다. 제가 이제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브라만들 중에서는 뭐 규율과 자기들이 스스로를 우리로 치면은 이제 자기 규율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런 비중이 좀 낮죠. 네,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그 브람만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서 좀 자제하고 조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혹시 남편분이 아닙니다. 뭐가
기업인들은 사실 불안만에 이제 있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기업인들은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스트에 굳이 비교를 해서 말을 하자면 뭐 크샤트리아라든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인도 사회도 지금은 경제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위 뭐 졸부라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인도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졸부들 같은 경우는 품성이 갖춰지지 않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경제력은 풍부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그걸 딱 봤을 때 경제력을 제외하고 사회적 조건을 배제하고 딱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상대가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하느냐를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겉부분에 싸고 있는 껍질을 벗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은 아니고 뭐 정보 차원에서 아,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사에서 인도만 가도 동남아보다 훨씬 더 가니까 이게 정말 여전히 신화와 미신과 편견의 그 나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 그룹 안에서는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를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다. 네. 이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고 같이 가야 될 파트너이기 때문에 더 잘 알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유진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짧게 출판사에서 일해서요. 질문 아니고 그냥 네. 정보인데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나온 일이 그 인도 외무부 장관인 자이상카르의 네. 2020년, 그다음 2022년에 이제 재판 네, 나온 네, 더 네. 인디아 웨이 네, 책을 네, 네.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11월 초에 나오고 있는데, 뭐 번역은 뭐 이제 우리나라 인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강 부산의 선생님. 이강 네. 선생님이 하시고, 제가 이제 그 교정교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를 감수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교정교열하는 네. 역할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중요한 건 뭐 14억 인구 경제적인 시장 이걸 넘어서 지정학적으로도 인도가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부상은 확실한 것이고, 그게 단순히 이제 그냥 작은 그 개도국이 하나가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지휘 전략 속에서 인도의 위치를 좀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책을 팔자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네네. 좀 읽기를 좀 저도 기대합니다. 그 책 나오기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자이샹카르 외무장관이 네네네. 쓰신 이번에도 책이 지금. 2번 있어요. 이제 저희 맞아요. 번역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랏이 나왔던 바랏이 있는데 이제 저는 바랏 그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읽었는데 그건 너무 국뽕이 좀 너무 심하고.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네. 될 게 자이샹카르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엘리트고 사실 모디 정권에서 그 사실 장관을 하시는 분 중에 소위 이제 엘리트라고 구분되는 평가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자이샹카르 외무장관이고 맞아요. 나머지는 현재 그 시타라만 재무장관 네. 이렇게가 이제 가장 큰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책 저도 너무너무 주변에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네. 출간되기 지금 네, 좀 네, 되게 네. 기다리고 있어요. 출말. 네. 근데 같이 공부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인도가 우리 김 변호사님. 아, 예. 한 가지 거기에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물론 경제적인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인도 시장만 보시고 인도를 가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남아시아 지역의 과거의 패권 국가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가 부상을 한다라는 거는 인도 주변 국가, 특히 이제 중동까지를 포함을 해서 함께 어울러서 아프리카까지 어울려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프리카, 중동 이런 나라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정말 정보도 많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어떤 거점으로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게 또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들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변호사 일을 좀 하다가 뭐 미국에 가서 미국에 한 10년 가까이 저는 좀 또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는 주로 저도 이제 초기에는 기업 자문 쪽 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을 써 지정학 이 책이 좀 알려져 가지고 그 요즘에 저도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강연을 할 때도 인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네. 제가 그러니까 2005년도경에 그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때 인도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네.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 같이 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가진 어떤 그런 이게 사실은 고대 문화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그 위치 자체도 그렇고 역사적 여러 가지 관계, 주변 국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 또 그러니까 지금 인도 태평양으로 바꿨잖아요. 인도를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양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말은 실제로 보면은 태평양보다도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혹시 이제 강의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 몇 개를 좀 꼽아달래요. 그러면 그 중에 제가 꼭 빼지 않고 인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좀 뵙고 싶어서 나왔고요.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인도에 말하자면 일종의 조선소예요. 민간 조선소. 그때 보기 드물게 인도는 조선업이 되게 뒤져 있거든요. 말하자면. 네. 군함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되게 러시아에서 건조를 해서 가져오고 거기서 기술 이전을 받고 민간 회사가 그 조선소를 만들어서 키워보려고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계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여기서 조선 기술을 뭐 좀 이제 이전받든지 투자를 받든지. 네. 그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인도 측 회사를 좀 자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의 조선소들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도 좀 제가 좀 관여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 별로 뭐 이렇게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인도의 일종의 이제 약간 공작기계 쪽인데 그런 회사 그 마켓시어가 거기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한국의 이제 그 분야 거의 뭐 좀 탑급에 속하는 회사하고 뭐 좀 관계를 맺는 걸 제가 좀 약간 어드바이스 한 적이 있는데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인도 시장에 대한 이제 한국 사람들의 경험이 별로 없을 때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인도가 어쨌든 경제로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FDI가 아니라 인도 기업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뭐 기술 지원을 받거나 이걸 원하는 기업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문의를 저희한테 많이 받아요? 네, 받는 편입니다. 예, 많이 받아요. 네. 주로 어느 업종이에요, 인더스트리가 그러면? 업종은 이제 조금 다양한데요. 예, 예. 말씀을 하셨던 대로 조선 분야는 아직까지도 원합니다. 그 분야에는 수요는 있어요. 특히 이제 디펜스 분야 쪽에 맞아요. 잠 예. 건조라든지 예. 이 부분은 인도에서 사실 꾸준히 매년 정부 차원에서도 방문을 하고 그런 교류를 갖고자 하는 욕구는 늘 있습니다. 네. 방산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인도는 한국에 꾸준히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을 이제 받고자 하는 거는 옛날부터 늘 있어 왔었죠.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 대 기업으로서 이걸 진출을 할 때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제일 안 하고 싶어 했던 게 이제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또 공교롭게도 중간에 이제 저희 쌍용 자동차 때문에 마힌드라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런 선례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합작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꺼려하세요. 이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술만 다 넘겨주고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국내 기업들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도 회사들은 오히려 합작 투자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이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건지만 좀 정확하게 나누면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접근을 하죠. 인도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열려 있어서. 근데 한국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걸 한국 기업이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경험치가 워낙 낮고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사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경험치가 부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선례라든지 경험치가 조금 많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대표님이 겪은 바로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처럼 이렇게 대기업들이 직접 진출해서 대기업의 직접 진출 외에는 얘는 중소기업들이 하시는 경우는 요즘 중소기업들은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인도의 파트너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뢰를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여겨지시면은 그러면은 설비를 가지고 우리가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분에 대한 어떤 투자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술에 대한 공유. 왜냐하면 이 기술을 이제 공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게 내부에 이제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요즘은 저희 측하고 얘기를 했을 때 몇 곳이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민감하니까. 민감하죠. 예. 너무 민감하니까. 저도 그때 대우조선하고 미팅을 어레인지를 했어요. 제가 직접.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우 쪽이 원래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요즘 러브콜이 제일 많은 곳은 이제 반도체 산업. 반도체. 네,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문의를 하고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좀 교류를 원하는. 근데 이제 아까도 그 한 대표님도 발표 때 말씀하셨지만 인도가 중국하고 달리 사실은 그 제조업 인프라 자체는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지금. 네. 중국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부품 그쪽 생태계 자체가 좀 상당히 이제 잘 완비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데 인도만 하더라도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취약해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런 상태에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이 된, 예를 들면 전자, 전기 관련된 부품 산업, 이쪽은 뭐 애플도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고 하는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를 해서 좀 더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은 점점 더 그나마 지난 한 3, 4년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 다음에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풍력, 뭐 이제 이런 뭐 하이드로, 이렇게 수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인도가 이제 워낙 중국 제품을 수입을 하는 걸로 맞아요. 구축을 했는데, 근데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걸로 돌아가고 있어요. 많이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또 한국 기업에서의 어떤 우리 투자를 해서 뭐 진출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들도 이제 굉장히 인도 주정부 측에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자동차는 워낙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가 있고 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도 용기를 내서 가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진출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분야도 있고 뭐 수철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좀 요즘은 예전보다 그 분야도 좀 더 많아진 다양해진 이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조인트 벤처보다는 전체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출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현지에서 그걸 수용을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주정부랄지 여러 군데서. 그렇죠. 지금 주정부나 이런 측에서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달라라고 해서 뭐 각각의 이제 경제 특구 자유 지역이라든지 뭐 이거를 분야별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역 특화 산업처럼 구성을 해서 우리 주는 이걸 제일 집중적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투자 홍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처음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놓쳤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 총 GDP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2022년에 인도가 우리나라 그 ODA의 중점 협력국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좀 인도 입장에서 그게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좀 아, 들었었어요. 네. 인도는 ODA를 네, 원하지 네. 않습니다. 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뭐 그 전략 문서는 워낙 개요만 있어서 모르겠고, 혹시 ODA가 사실은 뭐 인도적인 게 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인도에 이제 무상이 가는 건 아니고 아마 유상이고 뭐 이렇게 수출입은행 통해서 네, 가는 네, 이제 네. 차관 사업이 많을 네,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연동해서 어떻게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나 이런 게 좀 성과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한 사실 3년 차 차관을 되니까. 통한 진출은 음. 특히 EDCF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거를 하기로 작년에 MOU를 했고요. 그 다음에 MOU가 하고 이제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수출입은행 측에서도 좀 타진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 1차 우선 지역, 2차 우선 지역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일단 현재는 아마 지금 약간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어쨌든 이걸 활용을 해서 인도하고는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할 때는 아무래도 현재 이제 주정부와의 어떤 누가 그만큼의 원활한 소통을 이제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적 인프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서는 굉장히 매우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과 관의 어떤 소통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상 소통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재원 근무 형식으로 해서 담당자를 설정을 할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매우 많은 비중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뭐 전담을 해서 꾸준히 이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물론 프로젝트의 연계성이라든지 부분에서도 필요하지만, 인도도 뭐 중국의 뭐 관시라는 문화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어떤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런 문화가 존재하듯이 약간은 또 동양적인 그런 문화가 인도에도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과 민간 사이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꼭 뭐 차관 산업뿐만 아니라 뭐 민간 기업이 진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민간과 민간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통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맡는 일들을 보더라 하더라도 그런 소통 때문에 뭐 진행이 잘 안 되거나 뭐 한국 기업에서 이제 이해를 그러니까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진행이 결렬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이제 저희 모두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아시아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지에 대해서 누가 얼만큼 좀 그런 이해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진출하는 기업을 포함을 해서겠죠. 꼭 현지에 계시는 분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좀 다가가려고 하는지, 이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시아 여러 국가. 그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주게 있잖아요. 네. 주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질문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시가 있다면은 어느 정부가 더 중요한지가 궁금하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모디 정부가 3기까지 왔잖아요. 네. 모디 정부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네. 중앙 정부는 완전히 다 바뀌어가지고 그 관시가 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인도가 의외로 정책에 기반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처럼 뭐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주정부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앙정부는 종합 예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주정부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을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프로젝트나 어떤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는 어쨌든 지역으로 진출을 하는 거니까 뭐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고 정책을 관여가 되는 건 주정부가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에 주정부랑 얼만큼 그런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갈 수 있는가, 나의 성격과 얼마나 맞나, 그 다음에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지역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혜택이라는 것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무슨 초기 갔을 때 뭐 세금 감면, 그 다음에 뭐 인센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도 정부가 현금으로 뭔가를 리펀드 해주지는 않아요. 다만 뭐 몇 년간 내야 될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라든지 이제 이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주정부의 어떤 혜택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발효가 되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건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일단은 그 단어상 워드로 이렇게 포장된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주정부가 바뀐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기조가 조금 살짝 방향성이 전환이 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진출을 한 기업들이 뭐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 주정부도 지금은 선거 체제잖아요. 네. 선거로 바뀌어버리면은 네. 그래도 정책적인 연속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있죠. 뭐 예를 들어, 예. 현재 모디 정부를 위협하는 세력이 현재 네, 아예, 네. 뭐 인디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합정당이에요. 맞아요. 연합정당이고, 그 공화국의 국민당, 인도 국민당이 있는데, 그 국민당을 이제 중심으로 한 나머지 이제 연합정당들이 있는 거고, 이 연합정당들은 자기가 특정 지역에서 우세한 지역들이 이제 나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당들이 모여서 이제 의석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합정당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모디 정부가 올해가 이제 3연임인데, 3연임이 이제 되고 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종합 의석수를 그 단일 정당으로서 확보를 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BJP 정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합 정당으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타밀나두 주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가 있는 그 주의 이제 정당을 연합 정당으로 이제 끌어들였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의석수가 이제 많고, 거기도 정당이 이전 정당하고 이제 좀 바뀌면서 그쪽에 이번에 당선된 이제 총리라는 분이 상당히 개혁 정책을 좀 활성화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분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걸로 따라오지만, 정책 추진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괜찮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정당이 사실상은 뭐 싱가포르, 우리가 이 도시를 싱가포르화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더뎠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바뀌었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단일 정당으로 의석수를 확보를 하는 게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은 모디 총리를 이제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 누가 가장 위협해요? 참이요. 차기로는 지금 그 대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뭐 간디 수장도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좀,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이제 평가가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도 좀 분석을 해야 될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제가 뭐 정치가 전문은 아니라서 뭐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변화에 작용한 요인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제 신문에 나온 거는 뭐 취업률, 뭐 실업률, 뭐 이제 이런 요소들을 얘기를 했는데, 모든 건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그 기저로 작용을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크게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인도에도 이제 뭐 그전까지는 뭐 카스트 제도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경제 성장이 되면서 이제 빈부격차 때문에 생겼던 어떤 격차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그 변동기의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과도기 시대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이 선거 결과가 좀 보여줬던 거는 평등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같이 동등한 어떤 균등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왜 불평등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결과치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이번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모디 총리 다음으로 넥스트로 누군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뭔가 좀 잘 공략한 사람이 이제 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걸 얼만큼 정책적으로 좀 잘 녹여내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 전략